자, 이어서 제6강 진행합니다. 6강은 교재 페이지 30쪽 가운데 2번 주택조합의 설립 등입니다.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었죠.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 택조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보니까 1번 설립인가? 인가 받는구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까? 길게 얘기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장, 여기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인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습니다. 앞에 읽어보면 기억 앞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거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을 얘기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이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이 세 개 다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역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니은 특별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자, 즉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후단일 때는 그렇지 않다. 변경이나 해산할 때는 이 토지 요건 필요 없어요. 처음 설립만 토지 사용 권한 80% 이상, 토지 소유권 15% 이상, 이거 2020년도에 객관식으로 나왔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0%, 15%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디귿.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아닌 디귿은 리모델링 택조합입니다. 리모델링 택조합은 토지에 대한 권한 같은 거 필요 없고 다만 찬성을 해야 돼. 찬성. 여기 찬성은 뭐가 표현하냐? 결의를 하라. 동의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결의하라. 결의해가지고 결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결의해야 될까? 얼마나 찬성해야 될까? 리모델링 택조합 만들 때 그냥 자기 친구끼리 만들면 안 되고 얼마나 찬성, 즉 결의를 해야 될까? 자, 31쪽 제일 위에 보니까 31쪽 제일 위에입니다. A하고 B. A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니은처럼 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 그 A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이상 결의하고 각동 과반수 결의해야 돼요. 여기 결의는 찬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B번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전체는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한 동만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의서를 붙여가지고 인가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가 받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이 리모델링 택조합은 토지 권한 소유권 확보 이건 안 붙여도 괜찮아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굉장히 중요해요. 설립 신고. 금방 인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잘 나오거든요. 왜?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니까 이건 돌연변이니까 누굴까? 얼굴 좀 보자. 아, 직장특잡이야. 직장특잡이 말이죠. 직접 주택을 건설할 때는 인가받아요. 근데 직장특잡이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가 지은 주택을 분양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공유택을 갖다가 자기가 짓지 않고 그럴 때는 신고하면 돼요. 즉 다른 사업체가 지은 공유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직장특잡을 설립하는 자는 누구한테? 관할 시장, 군수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괄호 1번 등록사업자 책임.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등록사업자가 공동하면서 시공도 같이 했다. 그때는 시공자 책임도 짓고 또 공동사업이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갖다가 조합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면은 이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의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등, 이건 뭐냐를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요? 건축법 배웠죠?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상 건축의 주체, 건축물을 짓는 주체는 뭐라고 하냐면 건축주라고 불렀어요. 건축주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 받냐면 건축 허가 등을 받았어요. 허가나 신고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착수하고 그 다음에 완공되면 공사 완료되면 뭐가 되냐면 사용 승인 받았어요. 근데 일부만 쓰는 경우가 있었죠. 일부 쓸 때는 건축법에서 뭐라고 그랬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주택법 주택법은 주택을 짓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주택을 짓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 건축주라 부르지 않고 사업주체라고 불러요. 사업주체. 사업주체. 사업체가 뭘 받아야 아파트 짓느냐? 대지 조성하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승인은 말이죠. 건축법상 건축허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고 이 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면 이제 착수해요.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받느냐? 사용 검사 받아요. 사용 승인 받는다 하지 않고 사용 검사를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한 동만 받거나 일부 이렇게 사용검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임시 사용 검사 그러지 않고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 임시 사용 승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일부 먼저 쓰는 건데 건축법도 임시 사용 승인, 주택법도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여기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는 거 마찬가지죠. 착수할 수 있어요. 자, 사업계획 승인 요건. 얼마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냐? 거기 단독택은 30호 이상.
예외적으로 개별 필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단독대 지을 때 이때는 50% 이상, 한옥도 50% 이상.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 승인은 단독택을 30채 이상 지으면 사업승인 받아야 돼요. 30채가 안 되면 건축허가 받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50% 이상일 때 받는 경우도 있어요. 50% 이상일 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공동택은 30채 이상. 공동택은 30채 이상,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승인 받습니다. 30세대가 안 되면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50세대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50세대 이상일 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0% 3세대, 얘의 50% 50세대일 때 사업승인 받고, 대지주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다만 주택외시설과 주택을 동의건물로 건축할 때는 대통령령 할 때는 예외다. 즉 복합건물, 주상복합 같은 거는 30% 이상, 3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복합건물은 300세대까지 봐줘요. 300세대 미만까지는 사업승인 안 받아요. 복합건물은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그 뜻이 바로 다만 주택외시설과 주택을 동의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받으러 가느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세대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구분해요. 얼마 평에다가 대지가 얼마 크게냐에 따라서 가는 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면 달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택을 짓거나 대지성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거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복잡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돼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받으러 갑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도시는 뭐냐? 대도시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자치시도 아닌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그럼 대도시예요.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100만 넘었거든요. 대도시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 시장한테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2번 10만 미만일 때는 어떡하냐? 10만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구원선수한테 받으러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받으러 가는 경우냐? 다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본문에 괄호로 조그만 글씨 괄호 국가 및 한국토지특공사가 시행하는 경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어떤 경우? 국가나 LH공사가 시행하는 경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2번 사업계획의 이행.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갖다가 연장해 줄 수 있어요. 1년까지. 그 사유가 없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착수기간을. 첫째 1번. 법 15조 1항이 뭐냐? 보통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몇 년 내에 착수되냐? 5년 내에 착수됩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5년 내에 공사 착수하면 돼요. 그런데 2번. 법 15조 3항에 따라 승인받다. 분할해서 받는 분할. 공구별로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달라져요. 그냥 하나 전체 받을 때는 5년 내에 착수하면 되는데 2번처럼 분할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어떤 거냐? 그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15조 3항에 따라서 승인 이겁니다. 만약에 공구별로 사업계획서 받았다. 여기가 아파트 공사하는데 워낙 세대가 크니까 여기 109, 여기 209, 여기 309다. 그래서 만약에 109 먼저 착수하고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상호사 받고 209 그 다음 착수하고 309 그 다음에 착수한다고 봅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착수하는 놈은 사업계획 승인받는다고 또 5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내에. 제일 먼저 착수하는 놈은 5년 내에 착수하고 그건 두 번째 착수하는 놈은 어떻게 하냐? 앞에 착수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하면 돼요. 앞에 착수한 날부터 2년 내에 착수하고 309는 어떻게 하냐? 바로 앞에 209 착수한 날부터 2년이냐? 아니에요. 제일 앞에 착수한 날부터 2년 내에 착수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5년 내에 착수하는데 공구별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놈은 5년 내에 착수하고 그 다음 공구는 다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착수한 날부터 2년 내에 다 착수해야 돼요. 2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위에 니은 이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03 주택의 공급 1번 토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먼저 토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할까? 이게 전매금지되는 데거든요. 전매금지되는 데인데 누가 지정할까? 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또 해제도 합니다. 토기과열적으로 지정하고 해제하는데 무엇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해제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에 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 해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기과열지구는 이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지상권 제한하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를 해야 돼요. 이 경우 토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최소한도로 해야 돼요. 최소한도로. 네, 제한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 그럼 어떤 지역을 갖다가 토기과열 지정할까? 주택 가격을 안정하는 거거든요. 소위 아파트 같은 거 가격 안정시키는 겁니다. 뛰는 걸. 그렇기 때문에 토기과열 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막 뛴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해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갖다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이거 인쇄한 다음에 개정됐어요. 거기 국토교통부령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는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개정됐기 때문에 인쇄 끝난 다음에 개정돼서 이거 미처 못 고친 거예요.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워버리고 뭐로 고치냐 하니까 대통령령으로 고쳐야 돼요.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다.
대통령령. 대통령령. 이 투기관리호 지정 요건은 이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이 조정대상 지역은 역사가 짧아요. 투기관리호는 2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들어왔어요. 조정대상 지역 박근혜 정부 할 때 처음 대두가 됐는데 일단 누가 지정하냐 봅시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만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전체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 또 역시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으로 고치세요. 여기도 역시 이건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고치지 말고 그냥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은 충족하는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다음 어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조정대상 지역은 말이죠. 오직 누구만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지 시도자는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내부적으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정대상 지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냉탕과 온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33쪽 제일 위에 33쪽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어서 과열 우려가 인정 막 뛰는 지역이에요. 과열지역. 과열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이 있고 반면에 냉탕 분양이 안 돼요. 미분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2번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택수가 수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할 우려가 인정. 냉탕. 그러니까 1번은 인기가 막 많아서 아파트값이 막 뛰는 것이고 2번은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막 소출하는 곳이에요. 이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된 것도 지정하고 위축된 것도 지정합니다. 그래서 위축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융자를 막 해줘야 되겠죠. 은행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될 것이고 1번처럼 과열된 데는 융자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매 금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권 전매 같은 걸 금지한다. 전매 금지할 때는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과열된 지역을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 2번 위축 지역을 해야 될까요? 과열된 지역을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다시 밑에 32쪽 밑에 32쪽 제일 밑에입니다. 이 경우 32쪽 밑에 이에 해당하는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지역. 과열지역을 어떻게 한다? 금지 막 금할 거 아닙니까? 전매 같은 거 못해야 한다. 그럼 그 지역은 재산권 침해하니까 그 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 범위를 해야 돼요. 과열지역을 정할 때는 최선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제한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정하되 택지개발 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대에 시도의사라고 낸 적 있어요. 시도의사 틀렸죠. 오직 누구만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두 가지 과열지역, 위축지역 이 두 가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최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어요. 노무현 정부 말기쯤 도입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 받게 하는 거죠. 아파트가 오를까 봐.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사업체가 법 54조에 따라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 다음 어느 한 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택의 경우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3년 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적용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어디다 지을 때? 첫째, 공공택지 지을 때. 공공택지 지을 때는 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립니다. 공공택지 지을 때는 다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두 번째,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아닌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전체 심의 거친 다음에 지정했다. 이게 소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이럴 때는 공공택지가 아니라도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주로 투기과열지역에서 걸립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걸립니다. 예외. 분양가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 봐준다. 분양가 이 마음대로 받아도 괜찮다 뜻입니다. 예외. 분양가를 지 마음대로 받아도 괜찮다. 어떤 예외들이 있냐? 첫째, 도시형 생활택. 원명 같은 거는, 원명주택 같은 건 마음대로 받아도 괜찮아요. 도시형 생활택, 이건 마음대로 받아도 괜찮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 관련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서 분양가 제한을 제어하지 않기로 심의이라면 여기도 역시 분양가 풀어주고, 세 번째,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으로서 해당 층의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이다. 이것도 안 걸리고 분양가 상한제. 네 번째, 공공시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한국도시특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은 역시 LH공사나 지방공사 참여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단 말이죠. 어떤 것을 참여할 때 기업, 도시및 중앙지역법상 2조 2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 및 중앙지역법상 정비사업에 해당할 때, 정비사업에 해당할 때, 그때 이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개입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이 경우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릴 수 있다. 누가 개입할 때?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가 참여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가 모두 5가지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있습니다. 34쪽 제1회. 최근에 하나 더 들어갔다. 뭐냐? 뭘까요? 보니까 34쪽 제1회 5분 보니까 도시 및 주거행정법상 거기 공공재개발 사업 2조 2호 남부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공공재개발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역시 어떻게 한다? 공공재개발이니까 이것도 역시 보다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라고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경우가 총 몇 가지다? 5가지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건 뭐냐면은 이 아파트 분양권 받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남의 통장 같은 거, 남의 통장 명의로, 남의 조합원 명의로, 남의 철거민 명의로, 남의 뭐 이런 이주권 같은 거 이거 사가지고 명의로 분양받는 거예요. 이러다가 걸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봅시다. 금쟁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한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또는 공급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기서 나왔어요. 올해. 2021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기 주관식 나왔는데 가로놓기 1번 주택을 공급받은 주의 1번 요건 이제 조합원지입니다. 조합원 남의 조합원 명의 2번 입주자처증서 요건 통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3번 주택 상환사채 여기하면 주관식 나왔을 거예요. 주택 상환사채 적는 거 주택 상환사채 적는 거 4번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본 보니까 양도 팔아먹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알선 중개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을 해서 광고도 걸려요. 이거 다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걸리면 보통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는데 거기 양도 양수에 있어 가려고 다시 매매 걸립니다. 증여 공짜로 주는 것도 걸립니다. 사고 파는 것도 걸리고 증여 공짜로 주는 것도 걸리고 그런데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안 걸릴까? 거기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한다. 상속 저당은 걸리지 않습니다. 상속 저당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할 때는 다 걸립니다. 간행물, 인쇄물, 전화, 인터넷 그런 거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다음 괄호 2번 금지 행위 위반 시효치 이제 걸린 친구 어떡하냐? 너 딱 걸렸지? 그럼 누가 나타났냐?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체가 당신 걸렸어 하고 그 해당하는 자에게 대해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위를 무효로 하거나 분양신청 무효로 하는 거예요. 또는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분양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신청한 수위를 주택 공급 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이미 분양계약했다. 공급계약했으면 그걸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해야 돼요. 뺏기는 거예요. 다시. 어르신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갖다가 1번 위 일에 위반해서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한 자. 아까 말한 대로 뭐 통장 같은 거, 조합원지 같은 거 양도 팔아먹거나 사들인 자. 또 두 번째 거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부한 자. 이런 친구들은 주택을 공부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 5번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전매금지는 총 원래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제는 전매금지가 모두 몇 가지다? 5가지가 전매금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본문부터 읽읍시다. 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 여기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권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또는 입자로 승된 지위를 포함해서 주택이나 입주권을 포함해서 몇 년 범위에서 전매 금지되느냐? 전매 금지 기간 몇 년이죠? 10년. 10년 범위에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입주권 같은 거 이런 거는 10년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매를. 근데 이 금지되는 행위가 뭐냐? 밑에 전매가 금지되는데 가르고 매매도 금지된다. 증여도 금지된다.
그 밖에 권리변동에서 받는 모든 이유가 금지되는데 이거는 괜찮다. 요거는 금지가 안 된다. 뭔데? 상속. 시험문제 나왔어요. 상속은 괜찮다. 상속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상속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 양수도 안 되지만은 또 뭐도 안 되느냐? 전매도 안 되지만 또 뭐도 안 되느냐? 알선도 안 돼요. 전매 알선. 그것도 걸립니다. 전매도 걸리고 전매를 알선한 자도 걸리는 거예요. 상속은 괜찮아요. 그래서 전매 기간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달라져요. 뭐 3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6개월짜리가 등등 달라집니다. 자, 어떤 간에 전매가 금지되는 건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 먼저 투기가일주고. 투기가일주고에서 아파트나 입주권이 전매 금지됩니다. 조성대상지역 금지되는데 이때 조성대상지역은 2가지가 있잖아요. 과일지역 있고 위축지역 있잖아요. 어디를 금지해야 되겠어요? 과일지역을 금지해야 되겠죠. 위축지역은 금지 안 해도 되잖아요. 위축지역은. 거기 조성대상지역 옆에 다만 법 63조 2 제1항 제2호 여기 위축지역이에요. 위축지역에 해당하는 조성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사항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위축지역은 안 해도 되겠죠. 과일지역만 하면 되겠죠. 위축지역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곳인데 그런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도 역시 전매 금지됩니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데 주택의 수급상한 투기율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가일지구가 아니다. 투기가일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해지된 지역이다. 그리고 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공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이런 곳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다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네 번째,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민간택지 같은 데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도 역시 전면 금지가 된다는 뜻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 57조 2항 각호유주택, 이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예외, 분양가 상한제 예외주택하고 또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사항 및 투기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택지, 외택지에 건설하는 것, 이런 건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5번, 이거 새로 들어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할 때 이건 또 어떻게 한다? 전매 제한에 안 걸린다. 그 뜻입니다.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이거 공공재개발 사업인데 이게 왜 걸리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거는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걸리는 것이 모두 몇 가지다? 5가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있어서 얘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닌 것은 그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 기준. 리모델링 허가 기준은 우리가 리모델링은 3가지 길이 있어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방법. 가, 나, 다. 그래서 3가지 리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가, 나, 다.
가나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봅시다. 누가 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리모델링 하느냐?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할 때.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처가 주도해서 리모델링 할 때는 공사기간,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다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입주자 전체 동의받아야 돼요.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처가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만약에 입주자가 50명이다. 50명 전체 동의받아야 돼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 동의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납은 조합이 할 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할 때는 말이죠. 아까 이해한 대로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수 있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걸 아까 배웠고 그 만들어진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의받아야 돼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75% 이상 동의, 각동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75% 이상 동의, 각동 50% 이상 동의받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는다. 75% 이상 동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살만해요. 왜? 100%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왜? 100%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걸로 많이 합니다. 다음, 입주자 대피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피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결의서에다가 다음 사항이 적혀있는 결의서에다가 소유자 동의, 전원 동의 받아요. 100% 동의 받아야 돼요. 이것도 힘들어요. 만약에 입주자 대피가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한다. 소유자가 100명이다. 몇 명 동의 받는다? 100명이 동의 받아야 되겠죠. 왜? 전원 동의니까. 힘들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수월한 것은 조합을 만든 것이 가장 수월하다. 왜? 100%가 아니니까. 이게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36쪽 마지막 주택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뭐와 관련될까요? 아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복잡해지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자, 더구나 1번. 누가 수립할까요?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몇 년 단위로 수립할까요? 10년 단위. 꼭 외우셔야 되겠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나옵니다. 그런데 2번. 이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우는데 이 동네는 세대수가 증가돼도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염 우려가 적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고 또 하나 3번. 원래 시장은 어느 시장만 수립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일 위에 대도시 시장만 수립해야 되죠. 근데 대도시가 아니시에요. 일반시예요. 원래 일반시는 수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만히 도의사가 보니까 일반시인데 이게 세대수 증가해 보니까 아주 복잡해 보여.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너는 일반시지만 수립하거라 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염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아니할 때는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제 나왔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마지막 특별시장, 과잉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규모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규모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래서 1번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 나오면 쉬운 문제고 점수 따기가 참 편해요.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강으로서 우리가 주택법을 끝냈습니다. 주택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8문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쉬었다가 7강은 페이지 37쪽 제3장 공동택 관리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